2015년 10월 캐나다 국민들은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9년간 집권한 보수당 정부에 지친 유권자들이 사상 최대 투표율로 선거에 참여했고, 젊고 매력적인 쥐스탱 트리도가 총리에 당선되었죠. 전국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었죠. 캐나다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고, 정부가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생활비를 낮춰서 캐나다를 황금기로 이끌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그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이제부터 캐나다가 어떻게 꿈의 나라에서 악몽의 나라로 변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푸드뱅크마저 배고픈 시민들을 돌려보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새로 온 이민자들까지 기록적인 숫자로 캐나다를 떠나고 있죠. 한때 북미의 꿈의 땅이었던 캐나다가 이제는 절망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캐나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릴 때 꿈꿨던 것들, 예를 들면 편안한 집에서 안전한 동네에 가족을 꾸리며 사는 평범한 삶조차 이제는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다고 말하죠.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평범한 집 한 채를 사는 것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평균적인 주택을 구매하려면 가구당 연간 18만 달러의 소득이 필요하고, 밴쿠버 같은 곳에서는 이 숫자가 무려 37만 달러까지 치솟죠. 그런데 캐나다 평균 가구 소득은 고작 7만 2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들을 비교해보면 일반인이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명확해집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캐나다인 대부분은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캐나다 주택이 항상 이렇게 비싸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지난 수십 년간 주택 가격이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면서 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설령 집을 살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 값어치를 하는지 의문스럽죠. 밴쿠버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10만 달러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의 모습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작고 허름한 집에 2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쓰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같은 돈이면 오스틴 같은 곳에서 궁전 같은 저택을 살 수 있는데 말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임대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건설 부진과 급속한 인구 증가, 그리고 정부의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임대 시장도 집 사기만큼이나 어려워졌죠.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서 캐나다 전역의 임대 공실률이 역사상 최저인 1.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살 곳을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뜻이죠. 아파트 하나가 나올 때마다 수백 명이 몰려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머리 위 지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를 켜고 음식을 먹을 것인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실률이 이렇게 낮으면 가격이 급등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집주인들도 임차인들에게 선택권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돈을 뜯어내려 합니다. 어떤 집주인은 월세를 한 번에 7천 달러씩 인상하기도 했고, 그 결과 임대료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토론토와 밴쿠버의 평균 원룸 아파트 월세가 무려 3천 달러에 달합니다. 세금과 임대료를 내고 나면 캐나다 국민들에게는 겨우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돈만 남게 되죠. 사람들은 끼니를 거르고 여러 개의 일자리를 뛰고 심지어 차에서 잠을 자는 등 온갖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빚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되어버렸고, 캐나다는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정부의 도움 부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오히려 캐나다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죠.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치했습니다. 이는 주로 그의 이민 정책 때문인데 2016년부터 약 31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죠. 이는 기록적인 수치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연평균 이민자 수보다 42% 증가한 숫자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 나라에 105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미 공급이 부족한 주택 시장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경제학 원리죠.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만 급증시키면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입문자용 주택과 아파트를 찾고 있어서 첫 주택 구매를 꿈꾸는 젊은 캐나다인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UBC의 많은 학생들이 더 이상 살 곳을 찾지 못해서 밴이나 주차장에서 생활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UBC 캠퍼스 내 기숙사를 얻으려면 아마도 1년 반 이상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하죠. 한 학생은 임대료보다 교통비가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다른 도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통학하기도 합니다. 하숙집들이 전국적으로 흔해졌는데 집주인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방에 학생 5명을 밀어넣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이민이 가격 상승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민자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건 쉬운 일이지만 캐나다는 수십 년 동안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왔습니다. 실제로 CIBC는 캐나다가 합리적인 주택 가격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520만 채의 주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죠. 당연히 하룻밤 사이에 스위치를 눌러서 집을 지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지방 정부들은 주택 투자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우선 집을 소유한 시민들이 종종 새로운 개발에 반대합니다. 개발로 인해 자신들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허가 승인을 받는 것도 어렵고 님비 현상 때문에 대부분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 주택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려 합니다. 게다가 각 도시와 주에서는 개발 비용과 일정을 좌우하는 수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일부 도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을 22% 이상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 비용은 개발 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세금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인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정부는 24% 성장했는데 이를 단 1%만 성장한 민간 부문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죠. 이런 폭발적인 공무원 증가로 인해 세금 인상이 필요해졌고 2015년 이후 연방정부 지출이 매년 약 210억 달러씩 추가되었습니다. 주택은 이 악몽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캐나다인들이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들은 어떨까요? 캐나다에서는 2022년 이후 식품 가격이 11% 이상 상승했고 이로 인해 2023년 3월에 거의 210만 명의 캐나다인이 푸드뱅크를 방문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캐나다 식품 가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경쟁 부족 때문입니다. 소수의 대형 체인점들이 시장 점유율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부는 역사적으로 식품 산업의 통합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최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고도로 집중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가금류, 계란, 유제품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캐나다의 식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평균적인 캐나다 가정은 연간 $470 가까운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게 임대료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정부 정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탄소세를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휘발유와 난방비가 그 어느 때보다 비싸졌죠. 캐나다인들은 다른 G7 국가 국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휘발유에 쓰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시민들과 정치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지역구민들의 불만이 급격히 늘어나자 자유당 의원들조차 탄소세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서양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탄소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자유당 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세금을 폐지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탄소세 환급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예산 담당관은 경제적 영향까지 포함하면 시민들의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탄소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정부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가장 두드러진 예가 통신 서비스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죠. 캐나다에서 휴대폰과 인터넷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캐나다의 무선통신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장으로 호주보다 7.2배, 핀란드보다 무려 1,050배나 더 비쌉니다. 가장 놀라운 건 4위 기업이었던 쇼가 최근 국내 최대 기업인 로저스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이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대기업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종종 이런 반경쟁적 거래들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은행업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들에게는 경쟁이나 선택권이 거의 없죠. 캐나다에서는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엄격한 규제 때문에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국민들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은행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었어요. 캐나다인들은 영국이나 호주 국민들보다 은행 수수료로 연간 $260를 더 지불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캐나다는 매우 비싼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캐나다는 이 부분에서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캐나다의 경제 생산성은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미국은 6.2% 증가를 보였죠. 이런 생산성 감소는 캐나다의 임금 정체와 삶의 질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민간 부문 투자 부족인데, 캐나다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캐나다 밖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기업들은 특히 사업에 친화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현 캐나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쟁 부족이에요. 대부분의 주요 캐나다 산업들이 몇몇 핵심 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서 이런 사업자들은 투자할 실질적인 동기가 없습니다. 미국은 산업 전반에 걸쳐 시장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투자와 혁신이 이루어지죠.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2014년 이후 에너지 투자는 연간 약 $620억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기술 기업들의 GDP 기여도는 인플레이션에 맞춰 증가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전혀 늘지 않았어요. 정부가 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들이 실패로 끝난 겁니다. 문제는 대기업들과 자금 유출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캐나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스타트업과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유출되고 있습니다. 매년 캐나다인의 7.3%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국경 남쪽으로 이주하고 있죠. 왜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일자리는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고 생활비는 더 저렴하며 미국은 훨씬 더 역동적인 나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건 정부가 아니라 생산성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열심히 일하는 캐나다 국민들입니다. 캐나다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기회의 땅이었던 곳이 이제는 생존의 땅이 되었죠. 젊은이들은 미래를 포기하고 가족들은 빚에 허덕이며 재능 있는 사람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낮은 이자율을 유지할 여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같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시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묻습니다. 언제쯤 진짜 변화가 찾아올까요? 모두가 곧 무언가 달라지길 바라지만 지금 이 순간 캐나다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